안녕하세요. 새해 첫 수업입니다. 그죠? 복음 많이 받으셨고요. 네. 자, 32회 대비인데 일단 첫 수업이니까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반기 5월 둘째 주까지 이론 과정까지 어떻게 공부하실 것인지 잠깐 설명드리고 수업 나가도록 하죠. 자, 1년 계획이 8월까지가 이제 기본 계획인데 지금 11, 12월 달은 기초 입문 과정에서 한번 간단하게 5주 정도 정리했어요. 그래서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습이 쉽지 않으니까 11, 12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강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 개념을 잡는 것이 11, 12월 달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뭐 동영상 보실 필요 없으시면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읽어오시면 그래서 예습이 중요합니다. 요거 과정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 1월부터 해서 2월까지입니다. 8주 과정인데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뭐 과목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수업할 때는 전체 시험 범위에서 한 85% 정도 85%에서 뭐 15% 왜 빼는가 하니까 좀 이따 교재 구성을 보시겠지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1차 중에서 민법 과목이 많이 필요해요. 그 민법 문제가 그대로 30일의 시험에는 30회 시험에는 5문제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우리 시험에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 작년 시험에 31회 때는 3문제 이렇게 나와요.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 그대로. 그래서 1, 2월 달에는 공부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시간에 임대차 보호법처럼 기본 내용은 수업하겠지만 깊이는 수업을 못해요. 그래서 85% 정도다. 그 말은 오늘 좀 이따 교재 보시겠지만 앞부분에 주로 시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 40문제 중에서 70% 하면 28문제니까 70% 나오는 법이 있고 5문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 부분에는 실무 쪽, 민법 다른 과목 내용은 3, 4, 5월 달에 배우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고 85% 정도 수업을 하면 1, 2월 달 강의는 이제 목표 달성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과목도 뭐 다 중요하게 과목별로 이번 주는 첫 수업이기 때문에 설명하실 겁니다. 여기 이제 1, 2월 달에 그 과목에서 배우신 내용의 85% 정도 수업한다 배우시면 되고 이제 3, 4월 심화 강의가 3월부터 5월 둘째 주까지 10주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1, 2월 달 과정을 충분히 거치시면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최대한 수업하는 시기가 3, 4, 5월 달 10주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5월 셋째 주부터 해서 6월까지 6주 정도 해가지고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평가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문에 상대평가 막 이야기 나오던 거 들어보셨어요? 아직 법을 뭐 국회의원들이 뭐 법을 만든다 하는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자꾸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게 있는데 협회는 소장 현재 중개업을 하는 소장 단체가 협회인데 협회에서 계속 압력을 넣는 겁니다. 협회에서 밀어주는 또 국회의원도 있겠죠. 입법을 한다고 상대평가한다 말이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팩도 논소리 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중개사 시험은 국민 자격증이니까 요즘에 또 취업문도 좁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시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버리면 상대평가 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 간다 해도 바로 시행되지는 않겠죠. 2, 3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어쨌든 불행한 사태겠죠. 상대평가는 옆에 있는 분하고 또 경쟁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뭐 법제화되면 다시 소문이 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6월까지가 시험과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여기가 7, 8, 9, 10월 달은 문제풀이인데 7, 8월 달은 다른 별 문제 7월, 8월 달은 다시 수업한 내용 그대로 순서대로 해서 다시 문제풀이를 다시 해요.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11, 12월 들으신 분은 한번 간단히 보셨고 그 다음 1, 2월 달에 시작해서 한번 보시고 3, 4, 5월 달에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진도 내용은 좀 다르겠죠. 겉핥기식으로 좀 한 내용이 11, 12월 달 1, 2월 달은 시험 나온 출제 범위 중에서 85% 정도 최대한 다 하는 시기가 3, 4월 달입니다. 그러면 3, 4월 달 강의만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 안 되겠죠. 여기 단계로 해서 넘어와야 되니까
요때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최대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작하신 김에 제 생각에는 경험칙으로 제 생각에는 6월까지 기출문제까지 열심히 하시면 이 과목은 출제가 어떻게 되고 올해 시험 작년 시험까지 출제 경향을 좀 보시면 출제 경향이 이렇게 해서 29회 시험하고 30회 31회 시험은 출제 경향이 바뀌었네 이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조금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은 나중에 기출문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기본서에도 기출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를 받으셨어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강의 계획서를 적어드린 이유가 그 밖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수강생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진도는 어떻게 나가는가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차에 있지만 진도별 그 강의 계획서대로 진도가 나갈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8주 정도 할 겁니다. 하고 위에 적어놓은 거 학습 방법하고 있죠.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7, 8월까지 문제풀이 끝나면 이제 9, 10월 달은 이제 6주 과정인데 여기는 전체 기본서 내용 요약집도 나오고 기출문제 푸시고 문제집 푸신 걸 총 정리하는 시기가 9, 10월 달이에요. 이건 뭐 보통 특강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요건 6주 과정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쪽집기 100선에서 전체 배우신 내용을 과목별로 100문제를 선정해서 100문제 가지고 총 정리하는 시기예요. 총 정리 끝나면 4주, 4주 동안에는 실제 10월 30일 날 시험장 가셔서 푸실 문제, 예상 문제를 짚어가지고 개정 문제하고 해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실전 모의고사 반이 4주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중요한 시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겠죠. 선생 자존심이 걸리는 게 여기 아닙니까? 출제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가 그건데 어쨌든 이 과정도 중요한데 이 과정이 중요해요. 6월까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감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래도 수업을 빠지지 마시고 들으시고 오후에 복습 좀 하시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면 계획표를 제가 잡아드리는데 어쨌든 중개사법도 오늘 배우신 중개사법도 수업 들으시고 프린트물 나갔죠. 문제 그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다 풀리진 않겠죠. 왜냐하면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싹 다 넣어놨기 때문에 작년 시험 31일까지 다 넣어놓은 겁니다. 프린트가 제법 돼요. 8주까지 나가면 딱 묶으시면 딱 책 한 권이에요. 작은 책 한 권 정도 될 거니까 그 정도 복습 꼭 하셔야 돼.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이나 공부를 하시기 전에 학원 나오시기 전에 이제 중개사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라고 뭐 소문 듣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죽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도 아니에요.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합격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니까 2가지만 부탁드리죠. 제가 선생님마다 수업을 하게 되면 5월 둘째 주까지는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판서를 하게 돼요. 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3월 말 4월 초 되면 요약집이 나와요. 그 요약집을 기다리시고 지금 책이 기본서가 가장 좋은 책 아니에요. 옛날에 동화전가라고 합니까? 동화전가? 동화전가를 알아요? 나이 좀 됐나? 동화전가는 잘 모를 건데 나이가 40대구나. 판서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5월 둘째 주까지입니다. 판서하신다고 설명을 놓치시면 수업 나오시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교재에 설명한 내용, 판서한 내용의 95%는 교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리고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연필 드시고 밑줄 하시거나 몇 자 적으시면 돼요. 그 설명을 판서하신다고 설명 놓치시면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진도를 빼기 위해서 암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 빼고 학개론은 이론 파트 학자들이 이론을 모아놓은 게 학개론이고 나머지 5과목은 다 법과목 아니에요. 법과목은 법조문을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법조문 가지고 개인 간의 다툼이 있어서 대부분 판례란 말은 대부분까지 소송이 올라가서 나온 것이 판례인데
사건마다 한 개 조문 가지고 사건마다 개인마다 사건 내용이 조금 다르면 판례 내용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체크하고 넘기시는 게 맞지 암기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수험생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보면 중개사법하고 2차 과목은 숫자가 많이 나와서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5월 둘째 주까지는 최소한 암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암기도 그 과목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뭐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 제 오늘 수업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과목에 암기사항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암기를 법에서 만들 때 업무정지 처분이 어떤 내용을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인지 과태료 위반 행위 뭐인지를 알고 공부하시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 이해를 하시면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시면 이제 암기사항은 전체 다 풀겠죠. 그때 이 부분은 법 전체 체계상 이렇게 구분됩니다 해서 5월 둘째까지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암기는 최대한 늦춰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최대한 하신 다음에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를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암기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암기하시면 계속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도 하시고 수업 시간 또 이해도 또 하셔야 하니까 암기하시면 공부량을 스스로 2배 늘리는 결과 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이고 제가 부탁드릴 게 수업 시간에 대답은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를 확인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고 그 단원에 맞는 기출문제 지문을 던질 거예요. 기출문제 던지면 이해하신 만큼 대답을 하시면 틀리는 문제가 많겠죠. 너는 거의 다 맞출 것 같다 앉아? 아니죠. 많이 틀리시고 남들은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옆에 사람 틀리면 남들은 심리를 좋아해요. 뭐야 나도 모르는데 얘도 모르네 이렇게. 그런데 대답하시고 틀리신 분은 얼굴이 좀 붉어지면서 기억하고 뭘 틀리는지. 그냥 옆에 웃은 사람은 기억이 없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금 초기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오늘 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초기에 모여서 계신 분들이 기억이 다 얼굴이 다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개업은 나가서 중개업은 다 인맥 관계니까 잘 지내시고 아직까지는 상대평가 아니니까 위아더 월드 아니야? 우리는 기수 같은 기수니까 나중에 9, 10월 달에 협력도 좀 하시고 이 정도에서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월요일 시간에 배우실 내용이 구성이 어떠인가 거기 오늘 강의 계획서 있죠? 아니 강의 계획서 보시면 출제 비중이 대충 말씀드릴게요. 1주차 있죠? 1번에 최종 목적부터 해서 쭉 내려가시면 6주차에 3번 동그라미 벌칙 있나요? 거기까지입니다. 일단 전체 과목 명칭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입니다. 여기 이제 월요일 시간에 배우시는 과목 명칭이에요. 주된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소장님 이름이 오늘 배우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부동산 실장님이 소속 공인중개사랍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달 때 법이 2개인데 지금 6주 3번까지 벌칙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좀 이따가 다시 교재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의 핵심은 부동산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하는 일을 배우시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4번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있나요? 6주차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제도 있죠. 거기서부터 7주차에 동그라미 2번 토지 거래 허가제도 있죠. 거기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이렇게 법이 2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할 때는 법이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이 2가지입니다. 출제 비중은 그 6주차 3번 벌칙까지가 공인중개사법이고 출제가 작년에 30일의 시험은 29문제, 그러니까 28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70%예요. 40문제 중에서 28개, 9개 나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6주차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토지 거래 허가 제도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인데 작년 30일에 시험은 5문제. 5개에서 6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작년 30일에 시험을 보시면 이게 29개 나왔고 이게 5개 나왔으니까 85% 34개까지 나오는 것이 법 2개입니다. 그 대부분 수업도 8주 과정이면 1, 2월 과정은 여기까지가 85%니까 수업은 대부분 여기 6주, 여기 1주 하고 수업할 거예요. 나머지 실무 쪽은 밑에 목차를 보시면 7주차에 동그라미 3번에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 밑에 민법 적어보시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민법 적어보시고 8주차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있죠. 그 세 파트가 민법이에요. 그 빠진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실명법 같은 것도 빠진 것이 있는데 그건 민법이 조금 기초가 되셔야만 실명법 수업이 되는 거. 그건 3, 4, 5월 달에 수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이 안 배우시고 요 월요일 시간에 배우시는 파트가 마지막 주 8주차에 동그라미 2번에 법원 경매하고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제도 있죠. 경매 대리인 그 두 가지는 다른 과목이 안 배우시고 요 시간에만 배우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무 쪽이 출제가 6개, 7개 나오는데 대부분의 출제가 되는 부분은 민법이 반 이상 나와요. 30회 시험은 7문제 나왔는데 민법 문제 5문제. 올해 시험은 6문제 나왔는데 민법 문제가 3문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따로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따로가 아니고 민법에서 40문제 안에는 민법 내용의 어려운 문제는 민법에서 묻고 중개실무 소장들이 부동산 할 때 민법에서 필요한 내용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할 때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민법보다는 쉬운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 민법 전체 틀 안에서 최대 나오면 5문제 나오고 3문제에서 5문제 나오는 것이 실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민법이 좀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업은 일부 하겠지만 진도표들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법원 경매는 등기법도 좀 아셔야 되고 권리 분석하셔야 되니까 민법도 아셔야 되고 종합적으로 묻게 되는 것이 법원 경매니까 난이도 조금 있겠죠. 좀 낯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 2월 진도고 이제 3, 4, 5월 달에 강의 계획서는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실무 쪽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같은 거 실명법 같은 거 빠진 게 있는데 빠졌고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것 중에 농지법 빠진 것은 나중에 3, 4월 달에 다시 강의 계획서에 다시 넣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위에 내용에 목적하고 학습 방법하고 쭉 나와 있죠. 그런 거 다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고 단계별 계획서는 계속 내드릴 겁니다. 학교론 선생님이 1학습 문제를 내자고 이제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진도 나가는 만큼의 문제를 내드릴 겁니다. 최소한 다른 과목 민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중개사법 시간에 프린트물 받으신 것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 왜냐하면 6과목 전체 중에서 그래도 단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단기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 2과목 있습니다. 지금 배우시는 이 과목하고 2차 과목에 이 과목하고 금요일 날 배우시는 과목이 있어요. 공시법 중에서 공시법 선생님 가르치는 게 법무사 가는 등기 법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민법과 같이 연관해서 공부하시면 등기법 빼고 지적법이라고 옛날에 지적법이고 현재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인데 이 과목은 12문제 여기 등기법 12문제인데 이 12문제는 다른 과목보다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도 점수가 득점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언제 또 힘들어 하시는가 7월 정도 되시면 힘들어 하신다고 1차 과목을 열심히 해서 1차 점수 나왔는데 2차 과목을 좀 소홀히 하셔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1차도 해야 되고 2차도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어쨌든 전략적으로 공부를 제가 가르친다 해서 강조할 것은 아니고 요 과목하고 12문제는 복습을 꼭 좀 하셔야 돼. 프린트 나가면 그 정도는 꼭 복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좀 뽑아가지고 보실 필요도 있고 그 진도를 따라가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요 정도 해서 뭐 이번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요 정도 하겠습니다. 과목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이제 수업을 이제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월요일 시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둘째 주까지는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이론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 때 판서를 한 시간에 보통 한 판씩 합니다. 설명 들으시고 판서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면 좋고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할 때
연필 드시고 밑줄 하시거나 체크를 하시면 돼요. 간혹 기출이 되는 부분인데 교재에 빠진 부분이 간혹 있는데 그 부분은 교재 여백에다 몇 자 이렇게 적으십시오 하면 적으시고, 그래서 5월 둘째 주까지는 기본서에다 단권화 시켜서 따로 노트 만들지 마시고 기본서 안에서 해결하시라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가지고 정리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명 드리기 위해서 판사해서 한번 보시고 교재 확인해서 한 두 번째 이제 확인하시고 그날 수업 배우신 거 마치기 전에 중요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이렇게 수업 오시면 이렇게 반복해 드린 이유가 요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 때문에. 그 전체 과목 중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1차 과목이 두 과목인데 학교로는 보자. 젊은 사람 누가 있나? 20대하고 30대까지는 아직까지 책을 놓으신 지가 시험 그 학교 공부하신 지가 상대적으로 40대 이후보다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산 문제를 푸신다는 거예요. 학개론이 쉬워요. 민법보다는. 그 민법은 모든 개인 간의 다툼을 배우는 게 민법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나 30대는 민법 공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합격하시면 되는데 합격하시는데 저기 20 젊으신 분들은 개론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민법을 좀 소홀해가 70점, 개론 70점, 민법 50점 해도 합격이잖아요. 그런데 민법이 좀 약해버리면 제가 가르치는 이 과목하고 2차 과목이 등기 보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까지 좀 수월하게 가시려면 공부를 해보시면 개론이 좀 더 맞다 생각하셔도 2차까지 한 번에 끝내시려면 민법을 억지로 하셔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근데 40대 이후부터 해서 그 이후 분들은 학교 공부로 손 놓으신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개론이 힘들어 합니다. 왜냐 계산 문제가 막 8문제 나오고 막 수의공급 곡수 막 나오고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반대로 민법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도 뭐 계약서 집도 옮겨보시고 세도 들어보시고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평한 건 아닌데 어쨌든 민법을 좀 더 하시라고. 최소한 나중에 계획표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오늘 배우신 내용을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복습하시고 나머지 시간 공부 시간은 다 민법으로 하셔야 돼.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6월까지, 5월 둘째 주까지. 민법이 중요하니까 수업을 이렇게 해드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그 전체에 배우신 내용에 마지막 정리한 부분이 있죠. 이걸 다시 복습하고 이렇게 지도 나갈 거예요. 복습을 믿지 마시고 스스로 이제 예습도 좀 하시고 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 어려웠기 때문에 1차 민법도 추가 정답 붙여주고 2차에서 중개사법 2과목도 추가 정답 붙여주고 세법 한 문제를 올 정답 붙여주는 이유는요. 시험 난이도가 평이했다면 합격시에 나왔다면 이 신청을 아무리 들어와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뭐 한 문제씩 굳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자체적으로 추가 정답을 붙여주고 올 정답 붙여준 이유는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려워서 한 문제 보통 2-3천 명씩 붙어 있다면 한 문제 때문에 1차 문제 거의 추가 정답 붙여줘도 몇천 명 붙을 거거든요. 2차 세법에 올 정답 붙여줘도 또 올라가고 그렇게 했다는 말은 올해 시험은 작년 시험 30일의 시험은 어려웠다는 겁니다. 출제 경향도 바뀌었고 그렇게 뭐 어쨌든 전체 과정은 나중에 다시 단계를 설명드리는데 조금 더 치중하실 과목이 5월 둘째 주까지는 민법이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 민법 공부하시면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과목이 많다는 겁니다. 개론 잘하시면 개론만 잘합니다. 다른 과목에 영향이 없어요. 개론 잘하시는 것 장점인데 어쨌든 민법을 좀 하시고 됐습니까? 질문은요? 질문할 수가 없다. 수업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요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요거 지켜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습관적으로 판사하신다고 설명 놓치시는 분이 많은데 조금 뭐 말은 계속 하는데 물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판사하겠다 그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암기 좀 하지 마시고 암기는 선생마다 시키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공시법 선생님이 서울에서 이제 모션 분이 내려오시면 공시법하고 여기 요 과목 지적법하고 제가 가르친 과목은 암기사항이 많은데 암기 방법은 나중에 선생님이 말을 줄여 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쪽 이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5월 둘째 주까지는 최대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죠. 교재 두껍죠? 이런 책이 6권 아니에요. 옛날에 초창기 시험에는
초창기 시험은 이런 책이 요보다 얇은 책이 2권이었어요. 초창기 6회 시험은 책이 얇았다는, 그때는 사지선다형 할 때는 괜찮았어요. 찍기도 괜찮았고 막 운이 좋으면 찍으면 맞추고 이랬는데 시험 난이도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고 책 분량도 계속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 생각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앞에 목차가 다시 있죠. 목차가 페이지가 페이지는 없는데 표지에 쭉 넘겨보시면 파트 1에서 이제 차례가 있어요. 다섯 장, 표지에서 5장 넘기시면 목차가 있죠. 목차. 분홍색 바탕이 있고, 거기 파트 1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죠. 앞에 목차. 거기 1장 총칙부터 해서 옆에 페이지 12장 벌칙까지가 공인중개사 법이에요. 거기까지가 28개에서 9개 나온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강의기에서 보셨듯이. 수업은 6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넘기시면 부동산 파트 2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그게 1장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3장 토지 거래 허가 제도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인데 출제는 5문제에서 6문제. 그 법 2개를 배우시면 85%, 34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파트 3에서 중개 실무 쪽은 1장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2장에서 출제가 되면 옆에 보세요. 옆에 페이지. 그 메뉴에 가시면 테마 03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 있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 괄호하시고 분묘 기지권 적어보시라고. 분묘.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분묘 기지권 적으시고 민법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회 때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민법 문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테마 4번에 공법상 거래 규제 있죠. 괄호에 농지법상 거래 규제 있죠. 공법 시간에 맨 마지막 법인 농지법에서 한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 공법 동그라미 놓으시고 괄호에 농지법 밑줄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밑에 챕터 5에서 개별적 중개 실무 있나요? 개별적 중개 실무에서 테마 2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이 계속 시험 나오고 있고 민법 적어 놓으시고, 민법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6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이고 챕터 7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매년 민법 시험에 2문제 이상 나오듯이 여기 중개실무시험에도 매년 2문제 나와요. 지금 대충 보셔도 장사 등에 관한 법 분묘기지권 민법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렇게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 그대로. 그 다음에 다른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안 배우시는 게 마지막 챕터 8에서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고건 다른 과목 민법하고 등기법이 필요한 부분이 법원 경매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위기가 중개 실무 쪽에 6문제, 7문제는 민법이나 공법이나 등기법 다른 과목이 많이 필요하다. 그 정도 아시고, 그러니까 5월까지는 6문제, 7문제는 어차피 민법을 좀 하시게 되면 3문제, 4문제 추가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 2가지 법,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좀 치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자, 그 정도 목차를 보시고 넘겨보시고 이제. 이제 챕터 1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14페이지. 일일 학습 내용은 모아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장씩 낱개로 두지 마시고 모아서 나중에 2월 끝나시게 되면 자료가 딱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프린트물은 제 과목은 28회, 29, 30, 31의 기출 문제만 수업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내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5월 둘째 주까지 계속 보시면 돼요. 프린트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낼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모아서 정리 과목별로 좀 모아서 호축해서 집으시든지 해서 좀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과 성격인데 재정 목적은 시험에 출제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간혹 지문의 1개 정도, 5개 지문 중에 1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최고 문제예요. 그래도 법 재정 목적을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은 뭘 달성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는가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니까 거기 박스에 2줄이 나와 있죠. 2줄. 한번 읽어볼까요? 서먹서먹한데 서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뭐 때문에 만들었는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다 할 때 이 공인중개사 업무는 오늘 배우시겠지만 소장님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실장님인 마이크 소리는 들리죠? 이게 이제 뭐 밖에 외부 수말 이 마스크 끼는 게 이제 습관돼 있으니까 이게 패션 대 패션 까만 것도 있고 여기 색깔 많이 없네. 자, 잘 안 들리면 이야기하시고 소장님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실장님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 2사람이 현장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필요한 업무 중개 업무를 배우시는 게 공인중개사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중개 업무는 뭐인가는 좀 이따가 용어 정할 때 배우시고 손님이 부동산 가서 아파트 팔아달라고 내놓고 매수인이 가서 아파트 나온 거 있습니까 해서 매도 매수인 간의 조건을 가격 조건 합의시켜서 계약서 서적하는 게 중개 업무예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에서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하는 일을 배우신다. 대부분의 내용이. 그래서 두 번째가 육성하고자 하는 업도 어떤 업을 육성한다고요? 부동산 중개 동그라미 하시고 중개업입니다. 함정 체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업은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함정 체크를 이렇게 해서 시험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제정되었다. 맞아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제정되었다. 부동산 거래업을 육성하고자 부동산업이라 해버리면 부동산 가지고 하는 전체업이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도 부동산업이고 감정평가업도 부동산 감정평가업도 관리 개발 다 포함하는 개념이 부동산업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업을 전체를 다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업을 임대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을 중개업 이렇게 함정 체크하는 게 이 과목이에요. 건전하게 뭐 한다고요? 육성한다 해야지. 이것도 개정되기 전처럼 불편하게 지도 육성한다 이렇게 말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의 특징이 공인중개사 법령 조문은 작은데 함정 체크해서 미리 이 과목의 특징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부동산 중개업 할 때 중개 동그라미 하셨으면 밑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라고. 부동산업 X. 부동산업이라 하면 안 되고 부동산 거래업 X 그렇게 적어보시라고. 박스 안에 부동산 중개업이지. 밑에다가 부동산업 X 하시고 부동산 거래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육성 밑에 지도 들어가면 안 돼. 지도 육성이 아니고 육성만 남아있죠. 지도 X 그렇게 적어보시라고.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트를 나누면 공인중개사법은 주된 내용이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겠다. 두 번째 육성하고자 하는 업은 중개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도 이전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렇게 틀린 질문 나온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목적 조항은 함정 체크만 나중에 하시면 돼요. 주된 내용은 부동산에서 소장님이나 실장님이 하는 중개 업무를 배우시는 게 공인중개사법이다. 그 정도 감을 잡고 계시면 돼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밑에 2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있나요? 법의 성격이 타이틀만 보시면 1번 부동산 중개업. 다시 어디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중개 동그라미. 중개업에 대해서는 기본법이다 또는 일반법 밑줄 하시고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더 중요한 게 2번입니다. 민법이나 상법의 특별법이다. 자 보세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교재가 내용이 깊이 들어가면 목차가 이렇게 돼요. 목차가 이렇게 시작해서 네모에서 1번이 있고 양가로 1번이 있고 외가로 1번이 있고 동그라미 1번이 있고 기역이 있고 A번 이렇게 들어가요. 목차가 교재 쓸 때. 그러면 지금 이쯤 들어와 버리면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지 까먹고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큰 목차부터 밑줄하시고 뭐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러면 1번 요 정도는 밑줄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까지는 밑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목차가 있으면 뭐에 관한 내용을 알고 공부하셔야 돼. 특히 양이 많은 민법이나 양이 많은 공법 가시면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쯤 들어와 버리면 뭐에 관한 내용인지 모르고 계속 읽으신다는 거예요. 목차는 밑줄을 1, 2월 때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목차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 지금 그러면 위에 네모 안에 2번 공인중개사 법의 성격 거기 타이틀 되셔야 된다는 밑줄이. 밑에 적고 있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구나 알고 보셔야 되고,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체크하신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어떤 법이다? 기본법이다 하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의 어떤 법이다? 특별법.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되고, 그 정도가 시험 나왔던 것이고, 옆에 3번에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이다. 타이틀만 밑줄 하시고, 4번에 공례법이다. 그 정도 체크해 보시고, 핵심은 2번입니다. 2번은 민법이나 상법의 특별법이다. 어떤 법이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의 특별법이다. 그거부터 보세요. 자, 법을 크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민법처럼 사법이다. 긴 사자를 써서 사적인 관계를 정하는 법, 사법이 있고 공적인 관계를 정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민법은 오로지 개인 간의 관계만 있어요. 개인 간의 관계만 있다. 그 말은 민법 교재 안에는, 민법책 안에는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처럼 국가기관이 절대 없어요.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은 온 천지 교재 안에 다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국가기관하고 국민 간의 관계를 정하는 게 공적인 관계. 여기는 상하관계에 놓인다 해서 여기 국가기관은 그 전체 국가 법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을 합니다. 법을 줘서 해라 해야 한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는 네가 하고 싶지만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꼭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유효해서 네가 등기할 수 있지.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건축법에 들어가면 네가 네 땅이지만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건축하지 말고 건축 허가 받은 다음에 건축 행위를 하라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이란 교재 안에는 온통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나와요.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법을 나눌 때 일반법이다, 특별법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 민법 시간에 일반법, 특별법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반법이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 말이고, 특별법은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다 라고 할 때 일반법, 특별법을 나누는 이유는 법을 두 개 비교해 보니까 법조문 안에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는, 유사 규정이 있는 법이 두 개더란 말이죠. 만약에 민법 나중에 배우시면 민법에도 개인 간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민법에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민법에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어서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조문 보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유사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두 개 이상이죠.
그러면 유사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2개 이상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이 2개니까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하고 어떤 법을 나중에 적용할 것인가, 법 적용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분류가 일반법, 특별법이고, 당연히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고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면 먼저 적용된 다음에 특별법이 없으면 어떤 법을, 일반법을 나중에 보충적으로 적용하겠다. 이 관계가 일반법,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요 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민법 시간에도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민법에도 임대차 규정이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임대차 규정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란 말은 주택이란 물건의 하나여 임대차 규정은 특별법으로 붙여진 주택임대차 법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어떤 법을,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일반법이 달 때 이 일반 개념이 여러 번 나와요. 특히 우리 시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달 때 그 일반 개념은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특별히 적용되는 법은 적용 범위 제한이 있는 편이요, 제한이 없단 말입니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은 제한, 특별히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민법을 나중에 배우시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정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다. 어떤 법을요?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 이렇게 불러요. 그걸 풀면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없다? 사법의 일반법이란 말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이다. 어떤 법이? 민법은. 그럼 민법은 모든 사람, 국가 빼고 자연인, 법인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모든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모든 사항이 다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럼 모든 개인 간의 다툼은 어디서 해결한다고? 민법에서요. 그러면 자, 결론은 공인중개사법에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 민법에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법이 지금 2번처럼 민법이나 상법의 특별법에 되어 있으니까 유사 규정이 있다면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법이니까 없으면 어떤 법을? 민법을 보충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민법입니다. 사람 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 불러요. 모든 사람 중에서 상인도 사람 맞죠? 상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상법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도 당연히 사람이 있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나 실장님인 소속 공인중개사 있겠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가게 등록증 걸고 지금 하는 업이 중개업이면 중개업은 영리 목적이겠나요? 비영리?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이 업 아니?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것이 민법, 모든 사람 중에서 상인을 담고 있는 법이 상법, 영리 목적인 사람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다 사람이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규정은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없으면 어떤 법을? 상법. 없으면 어떤 법을? 민법.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특별법이기도 하고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민법하고 상법 치면 어떤 법이 특별법이겠어요?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그 말은 모든 사람 중에서 영리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에 관한 규정, 상인도 사람이죠. 상인에 관한 규정은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상법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민법을 보충적으로 그렇게 2번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민법이나 상법의 특별법이다. 그 관계가 수업 진도 지나면 3번, 4번 나와요. 손해배상 책임도 나오고 중개계약도 나오고 협의할 때도 나오고 3번, 4번 나옵니다. 나중에. 1번도 시험에 출제원이 한번 냈던 것인데 자, 1번은 부동산 중개업의 기본법 되어 있나요? 대한민국 법이 수백 개 있다면 수백 개 전체 법조문을 들어보니까 물건이 오로지 부동산이란 물건이고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하여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매도 매수인, 임대차 계약하고자 하는 임대 임차인인 당사자 간에 개입해서 계약이 성립되도록 도와주는 부동산에 관해서 계약을 도와주는 중개업이란 규정은 다른 어떤 법에도 없고 오로지 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영역이 부동산 뭐에 대해서는요? 중개업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기본법이다. 일반법으로 그렇게 붙여요. 이건 출제원이 한번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후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모의고사 3, 4월 달에 보시면 1번, 2번 지문에 시험은 나와. 모의고사 지문에. 그 영역을 기본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을 타이틀 걸어놓고 기본법이다 할 때는 뭐에 관해서는 기본법이다?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기본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별법이다.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다 할 때는 비교 대상이 되는 법이 있어야 특별법을 붙일 거 아니에요. 어떤 법의 특별법이다? 민법의 특별법이기도 하고 상법의 특별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옆에 뭐 중간법이다, 국내법이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 국내법, 국제법은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미치면 국내법, 외국까지 미치면 국제법이에요.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을 가지고 미국에서 중개하는 미국 업자를 규제할 수 있겠나요?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를 규제하게 한 법이니까 국내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간법이다 할 때 3번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법하고 사법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법을 크게. 중간법이란 말은 공인중개사법 전체는 대부분이 공법적인 규정이 많아요. 다음 주부터 배우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면 처벌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초과는 휴업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말은 누구한테 의무를 주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의무를 주는 겁니다. 공법 규정이 대부분이라는 거. 공인중개사법도. 그런데 일부 사법 규정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사고를 친 소장 네가 손해 입은 손님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라. 그러면 관계가 시군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국가기관의 일방 당사자이면 이거는 사법 규정입니까? 공법입니까? 이건 공법 규정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분쟁이 붙었는데 당사자 국가 없이 개인끼리 분쟁 붙다. 이건 뭐예요? 이건 사법 규정이에요. 개인 간의 관계를.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사고친 고의과실이 있는 소장인 개업공인사 네가 재산상 손해입은 손님인 의뢰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 관계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관계예요. 여기는 시군구, 시도에서 국토부 장관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은 사고친 소장인 개인하고 손해 입은 손님 둘 간의 관계니까 이건 공법 규정이에요, 사법 규정이에요? 사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중간법이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 조문을 전체 들어보니까 대부분 어떤 규정이 많은데 공법 규정이 많은데 일부 어떤 규정은 담고 있다. 사법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중간법이다, 혼합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3, 4번은 크게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상법의 특별법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 자, 워밍업 삼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나가시면서 17페이지 위에 문제 있죠. 제적 목적이니까 복습기면서 제가 풀어드릴 건 아니고 이건 법조문 그대로 시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뭐를 육성하고 어디에 입하지 않은 거고 가로치기 문제를 한번 넣어보시라고. 자, 오늘의 첫 주의 수업에서 핵심이 거기 박스 및 문제 밑에 테마 2번 용어의 정의를 오늘 핵심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특히 2차 과목에서 개별 법마다 법 조문에서 용어의 정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가장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용어의 정의 파트를 가장 잘 묻는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예요. 자, 그러면 목차만 잡아서 정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각 개별 과목 특히 2차 과목에서 용어의 정의 파트를 2조에서 보통 규정을 두어요. 1조는 제적 목적이고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둔 목적은 일반 국민들이 공인중개사법을 보셔서 이해하시려면 최소한 공인중개사법 2조에 정하고 있는 용어,
6가지만큼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법조문 전체가 이해됩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 거꾸로 용어의 정의를 용어가 요 법에 성하고 있는 6가지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면 법조문 전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반드시 알고 넘어가십시오. 그런 취지예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는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겠지만 어떻게 출제되는가. 거기 용어의 정의에서 박스에 1번 2조 박스에서 중계 있죠. 중계 1번에 중계에서 박스 2조 1호에서 중계라 하면 돼 있죠. 그 박스 안에 라 하면 밑줄 해보세요. 중계라 하면 할 때 라 하면 끝에 말한다 돼 있나요? 밑줄 해보시라고. 출제 유형을 좀 알고 보셔야 돼. 지금 17페이지죠. 자, 보세요. 용어의 정의는 출제 유형이 2가지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에서 쓰고 있는 그대로 용어의 정의는 뭐라 하면 시작하고 끝에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시작하고 말한다 이렇게 실제 시험에 나오면 요건 공인중개사법에 쓰고 있는 용어 정의 자체 그대로 묻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박스에 보셨듯이 뭐라 하면 말한다 돼 있죠. 그러면 요 문제가 나오면 문제 유형의 용어에 관한 기술이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나오면 지문에 뭐라 하면 말한다 이렇게 시작되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요소를 묻겠다는 내용이에요. 개념 요소를 묻겠다는 말은 한 개의 개념을 만들려면 한 개 이상의 요소를 가지고 한 개 이상의 단어를 가지고 한 개의 개념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뭐라 하면 시작하고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법에서 몇 개의 개념을 가지고 한 개의 개념을 정의했는가. 개념 요소 파악이 단어가 몇 개인가 요거 체크하는 게 뭐라 하면 말하는 요 문제예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반드시 요건 오늘 복습하실 때 이건 꼭 이해하셔야 돼.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하시게 되면 변형해서 나와요. 용어에 관한 기술이다,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뭐라 하면 말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중개로 볼 수 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요. 볼 수 있다, 해당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라 하면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죠 지금. 그 문제 출제형은 딱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1, 2월 때 공부 처음 하시면 요건 꼭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출제가 여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그래서 문제 출제형을 알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쉬셨다가 뭐라 하면 말한다 요거부터 알고 계셔야 변형해서 나오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박스 1번에 중개 있나요? 중개? 네모칸에 중개 밑줄 하시고 넘겨보시고 목차만 봅시다. 중개가 내용이 억술 많습니다. 24페이지 가보시면 24페이지 2번에 중개업 되어 있나요? 중개업 밑줄 하시고 그 용어의 정의를 중개하고 중개업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는 말은 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구별하십시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두 사람씩 비교하실 게 넘겨보시면 26페이지에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있나요? 옆에 27페이지에 4번에 공인중개사 있죠. 거기도 공인중개사 단어는 똑같은데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4번은 그냥 공인중개사이죠.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구별하십시오. 그 말이고 마지막에 밑에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하고 넘기시면 28페이지에 중개보조원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은 뭐 부동산 소장이 이야기 실장 부르는데 그 두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에요. 뭐 조금 쉬셨다가 2가지씩 짝을 지어서 정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1번에 중개 개념하고 중개업 개념이 다른 것을 먼저 구분하셔야 되고 핵심 단어는 여기 핵심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정리하실 게 이겁니다.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도 단어는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고 있는데 단순 공인중개사인가 개업 공인중개사인가 이걸 구분하시고 당연히 핵심은 개업 공인중개사 핵심이에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가게 실장님이 필요하면 실장님 둘 수 있겠죠? 실장님을 좀 이따가 적겠지만 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있는 사람 그래서 실장님을 고용인이라 불러요. 고용인은 두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을 말해요. 어쨌든 개념 요소를 물을 거니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비교하시는 게 공부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네.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쉬었다. 요건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